한밤중 관아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산골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고작 3살배기 노비의 아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품에 안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허옇게 뒤집힌 두 눈으로 포졸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이와 함께 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야 할 것이다. 앞을 한치도 볼 수 없는 노파가 어떻게 제왕의 관상을 알아본 것일까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가며 지키려 한 이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간 것일까요? 야담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명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평창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태백산맥의 줄기가 겹겹이 에워싸고 골짜기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곳이었지요. 산이 하도 깊어 한양에서 보낸 파발마저 며칠을 헤매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세상과 동떨어진 땅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조판관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정쟁에 휘말려 파직당한 뒤 이곳에 내려와 눌러앉은 사내였지요. 조판관은 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거느린 대지주였으나 성정이 음흉하고 의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할 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조판관의 집에는 노비가 20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복만이라는 사내종이 있었습니다. 나이 32, 키가 장대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장정이었으나 늘 허리를 굽히고 눈을 내리깔고 다녔지요. 종의 몸이었으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만에게는 아내 순덕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 여종이었는데 얼굴이 둥글고 손이 야물어 안채이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여인이었지요. 부부가 혼인한 지 8년이 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의 마음에는 늘 허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만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만의 아비 역시 노비였으나 그 아비의 아비, 그러니까 복만의 할아버지는 본래 양인 선비였던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과거에도 나갈 뻔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노로 떨어졌다가 조판관의 선대에게 팔려온 것이었지요. 집안의 내력은 철저히 묻혔고 복만 자신도 아버지의 유언으로 겨우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핏줄에는 선비의 기운이 흐르고 있느니라. 하나, 이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종의 자식이 양반의 피를 주장하면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복만은 그 말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지요. 한편 이 고을에서 반나절 거리의 산 아래 움막에 홀로 사는 노파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파를 복녀 할멈이라 불렀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지 80이 넘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다만 두 눈이 허옇게 뒤집혀 있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것만 알았지요. 복녀 할멈은 기이한 노파였습니다. 눈이 멀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도 산길을 다닐 때면 나무 뿌리 하나 걸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약초를 캘 때면 손끝으로 잎을 만져 독초와 약초를 귀신같이 구별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워서 할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 할멈은 필시 귀신이 붙은 것이요. 눈도 안 보이면서 어찌 저리 산을 헤집고 다닌단 말이냐. 수군거림은 늘 할멈의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하나 복녀 할멈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움막에서 혼자 약초를 다듬고 산짐승들과 벗하며 바람 소리를 벗삼아 살아가는 것이 할멈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조 판관의 집에는 학문에 능하고 술수에 밝은 식객이 한 명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진이라 했는데 본래 관상쟁이 출신으로 각지를 떠돌다가 조 판관의 눈에 들어 식객으로 들어앉은 자였지요. 서진은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기륭화복을 줄줄 읊어대는 재주가 있었으나 그 재주를 남을 해치는 데 쓰는 음험한 자였습니다. 이렇듯 깊은 산골 평창고을의 노비 부부와 눈먼 노파 그리고 탐욕스러운 양반과 음흉한 관상쟁이가 한데 얽혀 있었으니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복만의 하루는 새벽 인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의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 세수를 했지요. 한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물을 퍼 올려야 했으니 손가락 끝이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래도 복만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마치면 외양간으로 가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뜨면 들로 나가밭을 갈았고 해가 지면 다시 돌아와 안채와 사랑채 심부름을 했지요. 잠자리에 드는 것은 밤 이경이 넘어서였습니다. 순덕의 하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안채 마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길쌈을 했지요. 겨울이면 손이 곰의 발바닥처럼 거칠어졌고 여름이면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지요. 그것이 종의 삶에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부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혼이 난 지 8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으니 순덕은 매달 보름이면 비싼 산신당에 올라가 두 손 모아 빌곤 했습니다. 산신님, 제발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점지하여 주옵소서. 종의 자식이 되더라도 좋사옵니다. 이 세상에 저희의 핏줄 하나만 남겨주옵소서. 달빛 아래 무릎 꿇은 순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조 판관의 집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 판관은 파직된 뒤로 복직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요. 한양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지는지 날마다 첩보를 모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객 서진은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대감, 이 고을의 풍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진이 어느 날 조 판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산세에서 제왕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사옵니다. 만약 이 고을에서 왕기를 타고 난 자가 나타나면 조정에 보고하여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조 판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왕기라. 그것이 사실이냐? 소인의 눈을 믿어주시옵소서. 이 산세의 혈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솟고 있사옵니다. 틀림없이 이 고을 어딘가에 제왕의 관상을 타고 난 자가 있을 것이옵니다. 조 판관은 파직된 신세에서 복직할 기회를 잡으려는 욕심에 서진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영모의 싹을 찾아내어 조정에 보고하면 큰 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좋다. 이 고을의 사내아이란 사내아이는 모조리 살펴보아라. 조 판관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관상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양반가의 아이든 상민의 아이든 심지어 노비의 아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무렵 순덕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8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복만은 기뻤으나 동시에 가슴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도 종으로 태어나는구나. 혼잣말이 절로 새어나왔지요. 노비의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 노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니 이보다 잔인한 운명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보름이었습니다.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랐고 그 달빛이 유난히 환하게 쏟아지는 밤이었지요. 그날 밤 순덕이 산기를 느꼈습니다. 마을에 산파 할멈이 달려왔고 복만은 방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으나 복만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그리고 자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이라 하기엔 너무 우렁찼고 마치 천둥이 골짜기를 울리는 것처럼 청아하면서도 힘이 넘쳤지요. 뒷마당에 개가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짖었고 달장의 수탈기 한밤중인데도 꽃기어 울어댔습니다. 산파 할멈이 아이를 받아들고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나! 아이의 이마가 넓고 환했습니다. 코가 우뚝 솟았고 양귀가 풍성하게 어깨 쪽으로 늘어져 있었지요. 두 눈은 아직 감고 있었으나 감은 눈 위로도 기운이 서린 듯 눈두덩이가 도톰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는 처음이요. 산파 할멈이 중얼거렸습니다. 복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배냇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작은 가슴이 힘차게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내 아이야. 내 아이. 복만의 거친 손이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투박한 손끝에 아이의 보드라운 살결이 닿자 복만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순덕이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주시오. 복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이라 하겠소. 용이요? 용이 되라는 뜻이 아니요. 용기 있게 살라는 뜻이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용이라 부르겠소.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젖비린내와 따뜻한 살냄새가 어우러져 코끝을 적셨지요. 그런데 그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바로 그 시각 산 아래 움막에서 혼자 살던 복녀 할멈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멈은 벌떡 일어나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지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코끝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기이한 냄새였습니다. 가을 바람 속에 섞여온 그 냄새는 매화도 아니고 난초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마치 봄의 첫 꽃과 여름의 뇌우와 가을의 서리와 겨울의 눈이 한꺼번에 뒤섞인 것 같은 냄새였지요. 이것은 복녀 할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왕기의 냄새로구나. 할멈은 50년을 넘게 관상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관상이 아닌 손끝과 코끝으로 있는 관상이었지요. 할멈의 코는 바람에 실려오는 기운을 맡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강한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아이가 태어났구나. 범상치 않은 아이가.
할멈은 그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따라 기운의 근원을 추적하며 가만히 앉아 밤을 지새웠지요.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식객 서진이 조 판관의 집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을 멈추었습니다. 노비 처소 쪽에서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노비 처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실처럼 가느다란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옮겨 노비 처소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옹알이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진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순덕이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순덕이 화들짝 놀라 몸을 웅크렸지요. 나으리, 무슨 일이시옵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이에게만 꽂혀 있었지요. 아이의 이마를, 코를, 귀를, 턱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서진은 몸을 돌려 곧장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대감. 조 판관이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찾았사옵니다. 뭘 찾았단 말이냐? 왕기를 가진 자를. 찾았사옵니다. 조 판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집 안에 있사옵니다. 대감의 노비 복만의 갓난아이가 제왕의 관상을 타고 났사옵니다. 조 판관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종놈의 자식이 왕기를 타고 났다고?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나. 소인의 평생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대감. 저 아이의 이마에서 용이 서리고 코에서 봉황이 깃들고 귀에서 부처가 앉아 있사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천하가 뒤집힐 관상이옵니다. 조 판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였지요. 그렇다면 조 판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를 없애야 하겠구나.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시옵소서. 영모의 싹을 미리 제거한 공으로 대감의 복직이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조 판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노비의 갓난아이 하나를 희생시켜 자기의 출세를 도모할 수 있다니 이보다 쉬운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다. 내일 밤 아이를 처리하거라. 다만 소문이 나서는 안 된다. 조용히 하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안채로 물을 가져가던 순덕이 사랑채 앞을 지나다가 이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순덕의 두 손에서 물동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물동이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지요. 누구냐? 서진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순덕은 이미 어둠 속으로 도망친 뒤였지요. 순덕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맨발이 자갈밭을 밟아 피가 났으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비 처소에 도착한 순덕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서방. 복만이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왜 이리 떨고 있소? 죽이려 하오. 용의를 죽이려 하오. 순덕이 울음을 터뜨리며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복만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지요. 왕기를 타고난 아이라. 그래서 죽이겠다고? 내일 밤이라 했소. 서방, 어찌하면 좋겠소? 복만은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넓은 이마, 우뚝한 코, 풍성한 귀. 복만은 관상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아이의 얼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하오. 복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이라니, 종이 도망치면 잡혀서 곤장백태를 맞소. 살아남지 못하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내 아이를 내줄 수는 없소. 복만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밤에 아이를 안고 달아나겠소. 산으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깊은 산속으로.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 판관의 집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대문에는 밤새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밤중에 아이를 안고 대문 밖으로 나간다. 곧장 발각될 것이었지요. 복만이 머리를 쥐어짜며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때 밖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지팡이가 땅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복만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누가 서 있는지 보고 복만은 숨을 삼켰습니다. 복녀 할멈이었습니다. 허연 눈을 한 늙은 노파가 달빛 아래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 판관의 집 안까지 들어온 것인지, 어떻게 노비 처소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누구시오? 복녀 할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복만의 얼굴 쪽을 향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냐? 그렇소만.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 잘 들어라. 복녀 할멈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게 맡겨라. 예. 나는 사흘 전 이 아이가 태어나던 밤 바람에 실린 왕기의 냄새를 맡았다. 사흘 동안 그 기운을 따라 이 집까지 왔느니라. 복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집의 관상쟁이가 아이의 관상을 보았다는 소리도 들렸다. 바람이 실어온 목소리로 알았느니라. 이 아이가 위험하다. 복녀 할멈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벽에 기대고 무릎을 꿇어 아이 곁에 앉았지요. 주름진 손이 아이의 이마를 더듬었습니다. 할멈의 손끝이 아이의 이마에 닿는 순간 할멈의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할멈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마에서 코로, 코에서 턱으로, 턱에서 귀로. 손끝이 지나가는 곳마다 할멈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경외, 놀라움, 그리고 슬픔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지요. 틀림없구나. 할멈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뼈에서 용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마뼈의 결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광대뼈가 산맥처럼 우뚝하며 턱뼈가 대지처럼 묵직하다. 제왕의 관상이 틀림없느니라. 순덕이 아이를 꽉 안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오, 할머니? 우리 아이를 어찌하란 말이오? 아이를 내게 맡기거라. 할멈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눈먼 늙은이다. 이 산골에서 혼자 약초나 캐며 살아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할망구지. 이런 늙은이가 아이를 하나 안고 산으로 들어가면 누가 의심하겠느냐? 하지만 할머니,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눈이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더 잘 지킬 수 있느니라.
할멈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는 게야. 나는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 이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느니라. 복만과 순덕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타고 있었고 밖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가 서글프게 울고 있었지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복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각오의 울음이었지요. 순덕이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여미고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붉은 명주 조각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복만의 이를 하나 빼어 넣고 자기 머리카락 한 줌을 잘라 넣었지요. 용아, 이것을 간직하거라. 내 아비와 어미가 여기에 들어있다. 아이의 목에 주머니를 걸어주며 순덕은 아이의 볼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살에서 젖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기억 속에 깊이 새기려는 듯 순덕은 오래도록 아이의 볼에서 입술을 떼지 못했지요. 복녀 할멈이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굽은 등에 작은 아이가 얹혔습니다. 10해만 기다려라. 10해가 지나면 이 아이가 제 발로 부모를 찾아올 것이니라.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문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할멈의 등과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복만이 뒤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라도, 어디로 가시는지라도. 산이 깊으면 골이 깊은 법이니라. 산이 아이를 숨겨줄 것이다. 이름은 복녀라 부르면 되느니라. 할멈의 지팡이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복만과 순덕은 마당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두 사람의 발치에 떨어졌지요.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복만은 아이가 밤새 열이 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순덕이 곡을 했고 복만이 빈관을 짜서 뒷산에 묻었지요. 두 사람의 울음이 어찌나 처절했던지 거짓인 줄 아는 당사자들조차 진심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를 보내는 것이 이토록 아픈 일인 줄 미처 몰랐던 것이었지요. 조 판관은 종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었다. 그래, 알겠다. 됐거니 물러가거라. 그러나 서진은 달랐습니다. 서진은 뒷산의 무덤 앞에 서서 한참을 눈을 감고 있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무덤에서 아무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서진의 의심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복녀 할멈은 아이를 업고 태백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눈먼 노파가 어떻게 험한 산길을 걸었겠느냐고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 복녀 할멈의 발바닥은 수십 년간 맨발로 산을 누빈 덕에 가죽처럼 두꺼웠고 지팡이 하나로 땅의 기울기와 바위의 위치를 귀신같이 읽어냈지요. 코로는 물냄새를 맡아 계곡의 방향을 잡았고 귀로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어 낭떠러지와 안전한 길을 구별했습니다. 눈이 멀면 다른 감각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복녀 할멈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었지요. 이틀을 걸어 도착한 곳은 태백산 동쪽 깊은 골짜기의 작은 분지였습니다. 사방이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지요.
인적이 닿지 않는 곳이라 야생 약초가 지천이었고, 양지 바른 곳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복녀 할멈은 그 소나무 아래에 움막을 짓고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눈먼 노파가 갓난 아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고요? 복녀 할멈은 산에서 나는 것으로 아이에게 먹일 것을 마련했습니다. 산양의 젖을 짜서 아이에게 먹이고 약초를 달여 탕을 만들어 영양을 보충시켰지요. 아이가 울면 할멈은 아이의 울음소리만으로 배가 고픈 것인지, 기저귀가 젖은 것인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를 구별해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더 정확한 법이었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용이라는 이름처럼 기운이 넘쳤고 얼굴이 날로 또렷해져 갔습니다. 3살이 되자 움막 주변을 뛰어다녔고 5살이 되자 복녀 할멈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할매는 왜 눈이 안 보여요? 5살 용이가 물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눈이 보이면 보이는 것만 믿게 되느니라. 할매는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알 수 있단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뭔데요? 사람의 마음이지. 할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복녀 할멈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할멈이 어떻게 글을 가르쳤느냐고요? 할멈은 머릿속에 10,000권의 책이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자문을 입으로 읊어주고 논어와 맹자를 한 구절씩 들려주었지요. 아이는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이 보통이 아니구나. 할멈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글 공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멈은 아이에게 몸을 단련시켰습니다. 바위를 타게 하고 물속을 헤엄치게 하고 나뭇가지로 검술의 기본을 가르쳤지요. 큰 그릇이 되려면 몸과 마음이 모두 단단해야 하느니라. 할멈의 가르침은 엄했으나 따뜻했습니다. 밤이면 아이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느니라. 왕이든 종이든 사람의 목숨은 모두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이다. 할매, 저도 종이에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의 신분은 종이었다. 하나 내 영혼에는 그 어떤 족쇄도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다. 한편 산 아래에서는 서진이 집요하게 아이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뒷산의 빈 무덤을 파헤쳐 관속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아이는 살아있다. 서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조 판관에게 보고하자 조 판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속여. 당장 복만 놈을 잡아 매를 쳐라. 복만이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가죽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복만은 이를 악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아이를 보냈느냐?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아이는 죽었사옵니다. 밤새 열이 나다가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복만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곤장이 20대, 30대를 넘어가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순덕이 마당 한쪽에서 이를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도록 울음을 참았으나 눈물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이 복만 앞에 쪼그려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만아, 내 아이는 틀림없이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 산을 모조리 뒤져서라도 복만이 피투성이 얼굴을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찾지 못할 것이요. 복만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요. 그 뒤로 서진은 봄과 가을, 1년에 2번씩 태백산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포조를 데리고 산속을 샅샅이 뒤졌으나 복녀 할멈과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복녀 할멈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할멈은 산속에 은신처를 3곳이나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지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면 할멈은 아이를 데리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했습니다. 할매, 왜 자꾸 이사를 해요? 나쁜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왜 나를 찾아요? 복녀 할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할멈은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지요. 용아,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 밤 할멈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제왕의 관상을 타고난 것, 그래서 부모가 눈물을 삼키며 할멈에게 아이를 맡긴 것, 관상쟁이 서진이 아이를 찾아 없애려 하는 것.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의 자식이에요? 내 부모의 신분이 종이라 해서 내 영혼까지 종인 것은 아니니라. 왕의 관상이라는 건 저보고 왕이 되라는 건가요? 아니다. 관상은 그릇일 뿐이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내 몫이니라.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독을 담으면 독그릇이 되는 것이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을 담을래요. 복녀 할멈의 허연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할멈은 아이의 머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면 되느니라. 과연 이 아이의 운명은 복녀 할멈의 바람대로 흘러간 것일까요? 그 의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태백산 깊은 골짜기의 밤바람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용이가 8살이 되던 해 여름, 산속에 큰 장마가 들었습니다. 비가 보름 넘게 쏟아졌고 계곡물이 불어나 운막 근처까지 밀려왔지요. 복녀 할멈이 용이의 손을 잡고 높은 바위 위로 피신하던 중이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할멈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물소리에 묻혀 간신히 들려오고 있었지요. 사람이다. 아이다. 용이가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떠내려오는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지요. 용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물살을 헤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순간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잡아, 놓지 마. 용이가 아이를 끌어안고 바위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복녀 할멈이 지팡이를 내려보내 2 아이를 끌어올렸지요. 여자아이가 정신을 차린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산속이다. 이름이 뭐냐? 달이요. 달이라 불리는 아이는 산 아래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홍수의 집이 떠내려가고 아버지가 다리를 나뭇가지에 묶어 띄운 뒤 자신은 물에 삼켜졌다 했지요. 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복녀 할멈이 다리에 이마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인가? 다리는 그대로 산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용이와 다리는 남매처럼 자랐습니다. 함께 산을 타고, 함께 약초를 캐고, 함께 글을 읽었지요. 다리는 약초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고,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다리가 산에서 캔 도토리와 산나물로 끓인 죽은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달아, 이 죽에 뭘 넣은 게냐? 복녀 할멈이 한 숟갈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잣을 조금 넣었어요. 고소하잖아요. 잣의 고소한 향이 움막 안에 퍼졌습니다. 그 향기에 이끌린 듯 움막 밖에 다람쥐 한 마리가 문 앞까지 와서 코를 벌름거렸지요. 복녀 할멈은 두 아이를 키우며 나직이 웃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두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할멈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빈 손으로 왔지만 가슴은 차고 넘치는구나. 할멈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서진의 집념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해마다 수색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태백산을 넘어 정선, 영월, 강릉 쪽까지 수색을 확대했지요. 산 아래 나무꾼들과 숯 굽는 사람들에게 은전을 뿌리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산 깊은 곳에 눈먼 할멈이 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소문 들은 적 없느냐?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 용이가 9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태백산 동쪽 깊은 골에서 아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도 깊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사냥꾼이 대략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진은 곧장 조 판관에게 달려갔습니다. 대감 단서를 잡았사옵니다. 조 판관은 2년 전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뒤로 건강이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하나 복직에 대한 집착만은 여전했지요. 좋다. 반드시 찾아내어라. 이번에 놓치면 나에게 다음은 없다. 서진이 포졸 10명을 이끌고 태백산 동쪽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복녀 할멈은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이틀 전에 감지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쇠붙이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사내들의 채취. 할멈의 감각은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용아, 달아, 당장 동쪽 바위 틈으로 숨거라. 할멈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할매는요? 걱정하지 말거라. 이 할망구를 어쩔 놈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부엉이 소리를 3번 내면 나오너라. 그 전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마라. 두 아이가 바위 틈 뒤로 숨었습니다. 할멈이 미리 만들어둔 비밀 은신처였지요. 복녀 할멈은 움막 앞에 태연히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반나절 뒤 서진이 포졸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산 속에 사는 것이 그대냐?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복녀 할멈이 허연 눈을 들어 서진 쪽을 향했습니다. 누구시오? 그대의 움막에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라니, 이 깊은 산에 무슨 아이가 있겠소. 눈먼 늙은이 혼자 약초나 캐며 살고 있을 뿐이오. 서진이 움막 안을 뒤졌습니다. 좁은 움막 안에는 약초 꾸러미와 낡은 이불 한 채뿐이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아이들의 흔적을 미리 지워둔 것이었지요. 주변을 수색하라. 서진의 명에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서진이 눈을 감고 기운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고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느껴진다.
이 근처의 왕기가.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아이들이 숨어 있는 동쪽 바위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복녀 할멈의 귀가 서진의 발소리 방향을 감지했습니다. 할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할멈이 품에서 약초 가루 한 움큼을 꺼내 바람을 향해 뿌렸습니다. 쑥과 창포, 그리고 감각을 둔하게 하는 비상한 약초를 섞어 말린 가루였지요. 바람이 가루를 실어 서진과 포졸들에게로 날렸습니다. 애취, 애취. 포졸들이 재채기를 터뜨리며 눈을 비볐습니다. 서진도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지요. 이게 무엇이냐? 미안하오. 약초를 말리다가 바람에 날린 것이요. 눈이 안 보이니 이런 실수를 해도 양해해 주시오. 복녀 할멈이 태연히 말했습니다. 하나 그 약초 가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지요. 관상쟁이의 기운 있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운이 흐려졌다. 서진은 한참을 더 버티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시 오겠다. 반드시. 이를 가는 서진의 뒷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복녀 할멈이 부엉이 소리를 3번 냈습니다. 부엉, 부엉, 부엉. 바위 틈에서 용이와 다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용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할매, 괜찮아요? 복녀 할멈이 2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하나 할멈의 가슴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실력이 생각보다 높았던 것이지요. 약초 가루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이 발각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옮겨야겠구나. 할멈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발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용이가 10살이 되던 해 복녀 할멈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마른 기침이 점점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지요. 다리가 약초를 다려 먹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할매, 이 약을 드세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다리가 정성껏 달인 약을 내밀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약을 받아 마시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약초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느니라. 나이가 바로 그 고칠 수 없는 병이지. 할멈의 힘이 날로 빠져갔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움막 안에서조차 걸을 수 없게 되었고 목소리도 가늘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용이를 불렀습니다. 용아, 가까이 오너라. 용이가 할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이 떨리는 손으로 용이의 이마를 더듬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마에서 코로, 코에서 턱으로, 턱에서 귀로. 좋은 이마가 더 좋아졌구나. 할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해 전 내 이마를 처음 만졌을 때 용의 기운이 서린 것을 느꼈다. 하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뭐가 달라요, 할매? 그때는 용이 잠자고 있었다. 지금은 용이 눈을 떴느니라. 할멈이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 하나와 작은 비취 폐물이 들어 있었지요. 이 두루마리에는 내가 평생 연구한 관상과 의술의 비결이 적혀 있다. 그리고 이 비취 폐물은 할멈이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니라. 할매의 신분이요. 나는 본래 궁중의 내인녀였다.
용이와 다리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40년 전 궁궐에서 임금님의 맥을 짚고 약을 짓던 의녀였지. 관상에도 재주가 있어 궁중의 비밀스러운 일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여기에 40년 전 궁중에서 한 사건이 있었느니라. 어느 후궁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관상이 다음 왕의 관상이었다. 하나 세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지. 세자의 외척들이 그 아이를 해치려 했고 나는 그것을 막으려다 죄를 뒤집어 쓰고 궁에서 쫓겨났다. 할멈의 허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독을 뒤집어 써 눈을 잃었다.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었지. 그 뒤로 40년을 떠돌았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던 밤, 바람에 실린 왕기의 냄새를 맡은 것이니라. 그때 지키지 못한 아이 때문에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복녀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해를 입었다. 내가 지키지 못했느니라. 그 죄책감을 40년간 안고 살았다. 그런데 내 마을에서 너를 만나고 같은 기운을, 아니 더 강한 기운을 느꼈을 때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용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볼에 대었지요. 할매, 울지 마라. 울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외우거라. 할멈이 웃으며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비취 폐물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거라. 남산 아래에 최 의원이라는 이가 있다. 내 옛 동료인이라. 이 폐물을 보이면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할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복녀 할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다. 너를 여기까지 키운 것으로 족하다. 그날 밤은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복녀 할멈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빛은 보이지 않았으나 할멈의 코끝에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가 스쳤고 귀에는 솔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지요. 좋은 밤이구나. 할멈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이 터졌습니다. 서진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포졸만이 아니었습니다. 조 판관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평창 현감에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요. 현감이 직접 관군 30명을 보냈습니다. 복녀 할멈은 그들이 이틀 전에 산에 들어선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나 이번에는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30명의 관군이 사방에서 포위하며 올라오고 있었지요. 할매, 이번에는 어쩌지요? 다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용아, 달아. 이 할매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마지막이라뇨. 들어라. 여기서 서쪽으로 반나절을 가면 바위벽 사이에 좁은 틈이 하나 있다. 그 틈을 빠져나가면 정선 쪽 산등성이로 넘어갈 수 있느니라. 관군이 이 골짜기를 포위하고 있으나 그 틈까지는 아직 막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그리로 가거라. 할매도 같이 가요. 용이가 할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나 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늙은 몸으로 그 바위 틈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리고 할멈이 용이의 손을 가만히 벗기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관군의 눈을 돌려야 하느니라. 안 돼요. 용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10해를 함께 살면서 할멈에게 한 번도 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아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지요. 복녀 할멈이 용이의 볼에 손을 대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볼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큰 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느니라. 할매를 두고는 못 가요. 절대로. 용아. 할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갑고 엄한 목소리였지요. 내가 여기서 잡히면 내 부모가 치른 희생이 헛되는 것이다. 이 할멈이 10년 동안 너를 키운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살아야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느니라. 용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으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용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할매 말씀을 따르자.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매를 구할 수도 있잖아. 복녀 할멈이 다리에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보살펴다오. 큰 사람 곁에는 반드시 마음을 돌보아주는 이가 있어야 하느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라. 할매. 다리가 울며 할멈을 안았습니다. 할멈의 몸에서 쑥 냄새와 약초 향이 났습니다. 10년간 맡아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냄새였지요. 복녀 할멈이 두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서 가거라. 시간이 없다. 용이가 마지막으로 할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매, 꼭 다시 만나요. 가거라. 두 아이가 등을 돌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요. 복녀 할멈은 움막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멈은 움막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이 올라오는 방향, 아이들이 도망가는 방향과 정반대 쪽이었지요. 그리고 절벽 끝에 섰습니다. 관군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한 시진 뒤였습니다. 서진이 앞장서고 관군 30명이 뒤를 따랐지요. 그들이 본 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눈먼 노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기다. 서진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노파의 품에 무언가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보였지요. 아이를 안고 있다. 잡아라. 서진의 명에 관군이 달려갔습니다. 복녀 할멈이 돌아섰습니다. 허연 눈이 관군을 향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이와 함께 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야 할 것이다. 관군이 멈칫했습니다. 할멈의 품에 안긴 것이 정말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요. 이불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돌격하라. 서진이 소리쳤으나 관군의 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라. 아이가 다치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복녀 할멈은 절벽 끝에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시진이 지났습니다. 서진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멈, 아이를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내 목숨 따위 아까울 것이 없느니라. 아이에게 왕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왕기가 있으면 죽여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관상이 곧 영모라면 임금님의 관상은 영모 중의 영모가 아니더냐? 서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입을 놀리지 마라. 서진이 관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관군 5이 좌우에서 할멈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복녀 할멈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절벽 끝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한참 뒤에야 아래쪽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멈춰라. 관군 대장이 외쳤습니다.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품에 안은 것을 꽉 끌어안은 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서진이 달려갔으나 할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절벽 아래는 100길이 넘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서진이 절벽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계곡물이 하얗게 거품을 일으키며 흐르고 있었고 할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시신을 수습하라.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 시신을 찾았습니다. 할멈의 몸은 바위에 부딪혀 있었지요. 그런데 할멈의 품에 안겨 있던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불에 쌓인 것은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아이 크기로 깎은 나무 토막에 이불을 감싼 것이었지요.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속았다.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처음부터 미끼였던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끼로 삼아 관군의 시선을 끌어둔 사이 진짜 아이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게 한 것이었지요. 서진이 관군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찾아라. 반대 방향이다. 서쪽으로 갔을 것이다. 하나 이미 2시즌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바위 틈을 빠져나가 정선 쪽 산등성이를 넘은 뒤였지요. 복녀 할멈은 자기 목숨으로 아이의 시간을 산 것이었습니다. 눈먼 노파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선 쪽 산등성이를 넘은 용이와 다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관군의 고함, 소리와 횃불 빛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용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백산 쪽 하늘이 별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그 순간 용이는 알았습니다. 할멈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은커녕 숨을 쉴 수조차 없었지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용이의 등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두 아이는 오래도록 태백산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까지. 그때의 하늘빛은 용이에게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둠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빛, 검은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닌. 그러나 분명히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빛. 복녀 할멈이 늘 말하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용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이니라. 할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용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달아. 응. 가자. 한양으로. 처음이었습니다. 용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속에서 태어나다시피 한 이 아이가 할멈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지요. 하나, 그 눈물은 거기서 그쳤습니다. 용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10살 소년의 눈빛이 그 순간 서리발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두 아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열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산골 아이에게는 너무나 크고 복잡한 세상이었지요. 사대문 안의 인파, 기와집이 즐비한 거리, 온갖 냄새가 뒤섞인 장터. 용이는 어지러웠으나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남산 아래에서 최 의원의 집을 찾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최 의원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복녀 할멈이 보냈습니다.
용이가 내민 비취 폐물을 본 하인이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곧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 허리가 곧고 눈이 맑은 사내였지요. 이 폐물은 복녀의 것이다. 최 의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녀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용이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최 의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용이가 복녀 할멈과의 1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품에 안겨 산으로 갔던 것, 할멈이 눈먼 몸으로 10해를 키워준 것, 마지막에 절벽에서 몸을 던져 시간을 벌어준 것. 최 의원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최 의원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복녀, 그 사람은 40년 전에도 그랬다. 남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지. 최 의원이 용이의 이마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 복녀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최 의원은 용이를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먼 친척의 자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주었고 학문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다리는 최 의원의 약방에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용이가 13이 되던 해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진이 용이의 행방을 추적하여 한양에까지 이른 것이었지요. 서진은 조 판관의 마지막 명을 받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조 판관은 이미 병으로 쓰러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복직에 대한 집념만은 놓지 않고 있었지요. 서진이 최 의원의 집을 알아내고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최 의원이라는 자가 영모의 씨앗을 숨기고 있사옵니다. 제왕의 관상을 타고난 아이를 몰래 기르고 있사옵니다. 한양 포도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모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으니까요. 포도대장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최 의원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최 의원이 끌려가고 용이도 붙잡혔습니다. 다리는 뒷문으로 겨우 빠져나왔지요. 포도청 옥에 갇힌 용이 앞에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서진이 창살 너머로 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이는 고개를 들어 서진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10년을 도망 다녔으나 결국은 내 손에 잡히는구나. 용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13살의 목소리였으나 겁먹은 기색이라곤 없었지요. 어른, 뭐냐? 어른은 제 관상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왕의 관상이지. 이 나라를 뒤흔들 위험한 씨앗. 그뿐입니까? 무슨 소리냐? 어른이 보신 것은 관상의 겉모양뿐이십니다. 할매는 늘 말씀하셨지요. 관상은 그릇이라고. 그릇이 크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관상에서 영모의 도끼가 보이십니까? 왕좌를 탐하는 야욕이 보이십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사실 서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도끼도 야욕도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은 기운, 사람을 품는 너른 기운이 용이의 얼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하나 서진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자기가 10년간 쫓아온 것이 헛된 짓이 되니까요. 서진이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문초가 있을 것이다. 각오하거라. 서진이 떠나고 옥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용이가 앉아 있었지요.
등잔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용인은 복녀 할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이니라. 한편 빠져나온 다리는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남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는 할멈의 관상 비결뿐 아니라 40년 전 궁중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그 두루마리를 들고 한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궁궐이었습니다. 다리는 궁궐 앞에서 꿇어앉아 북을 쳤습니다. 신문고였습니다. 둥, 둥, 둥.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신문고를 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궁궐 수문장이 달려왔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억울한 사연이 있사옵니다. 전하께 올릴 것이 있사옵니다. 다리의 절박한 외침에 수문장이 망설였습니다. 마침 그 소식이 대전까지 전해졌지요. 임금이 이 기이한 사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1살 여자아이가 신문고를 치다니 무슨 연유인지 들어보라 하였지요. 다리가 대전 앞마당에 엎드려 두루마리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복녀 할멈의 진짜 이름과 궁중 내이녀 시절의 기록, 40년 전 후궁의 아이를 해치려 한 자들의 이름, 그리고 복녀가 억울하게 쫓겨난 경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이 글을 읽으시는 전하께 아뢰옵니다. 소녀 복녀는 40년 전 궁을 떠나며 전하의 어머니 되시는 후궁 마마의 유지를 받들었사옵니다. 언젠가 내 아이처럼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거든 목숨을 다해 지켜주오. 소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이라는 아이를 키웠사옵니다. 이 아이의 관상이 제왕의 관상이라 하여 역적으로 모는 것은 40년 전 후궁 마마의 아이를 해친 것과 다를 바 없는 짓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40년 전 후궁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임금 자신의 배다른 형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인할 길이 없어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눈먼 내이녀 유서가 40년의 세월을 건너 진실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포도청에 갇힌 아이를 당장 데려오라. 용이가 대전 앞에 끌려왔습니다. 누더기에 가까운 옷, 맨발, 흙투성이 얼굴. 하나 고개를 든 소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임금이 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넓은 이마, 우뚝한 코, 풍성한 귀. 임금의 눈에도 이 아이의 관상이 비범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복녀가 키운 아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내 관상에 완기가 있다 하여 역적으로 몰린 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내가 정령영모를 꾀할 뜻이 있느냐? 용이가 엎드린 채 대답했습니다. 전하, 관상은 그릇이옵니다. 그릇이 크다 하여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큰 그릇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이 그릇에 백성의 아픔을 담고 싶사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인을 키워주신 할매, 복녀 할멈은 늘 말씀하셨사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왕이든 종이든 사람의 목숨은 모두 같은 무게를 가졌다고. 소인은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고 싶을 뿐이옵니다. 임금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이라 하였느냐?
내가 이 아이의 관상에서 왕기를 보았다 하였지. 서진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과인의 관상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서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과인에게도 제왕의 관상이 있을 터인데, 과인의 관상은 영모가 아니고 이 아이의 관상은 영모란 말이냐? 전하, 그것은. 그리고 40년 전 과인의 형제를 해치는데 가담한 자들의 이름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더구나.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의 스승되는 자의 이름도 보이더구나. 내가 그 제자라면 40년 전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서진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 임금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서진을 문초하여 40년 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라. 그리고 조판관이라는 자, 그 자도 잡아들여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서진이 끌려 나갔습니다. 평생 관상수를 무기 삼아 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자의 최후치고는 참으로 처량한 모습이었지요. 임금이 다시 용의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용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부모가 이 평창이라는 곳에 노비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두루마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녀 할멈이 적어둔 것 중에 복만의 가문 내력에 대한 기록도 있었지요. 복만의 조부가 본래 양인이었으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경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내 부모는 본래 양인이었음이 분명하구나. 전하, 내 부모의 노비 문서를 조사하여 불법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라. 용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옥좌에서 내려와 용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복녀라는 사람이 과인의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었구나.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인의 어머니는 과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임금과 용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등잔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용의는 임금의 특명으로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 교육을 받아 과거에 나아갔습니다. 19의 소과에 합격하고 22의 대과에 장원 급제하였지요.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왕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관리가 되었지요. 용이 관명봉석이라 불렸습니다. 복녀 할멈의 봉자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용의 뜻인 돌석자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용이는 지방관을 자청하여 가난한 고을에 내려가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영월, 정선, 평창. 봉석이 부임하는 고을마다 도적이 사라지고 굶는 백성이 줄어들었지요. 다리는 봉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20이 되던 해에 혼인하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부임지가 평창이 되었을 때 봉석은 가장 먼저 복만과 순덕을 찾아갔습니다. 1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복만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50이 되지 않은 나이인데 60이 넘어 보였지요. 곤장을 맞은 뒤로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순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보낸 뒤로 밤마다 울다가 눈이 나빠졌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지요. 봉석이 관아에서 내려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관복을 입은 장성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순덕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용이냐? 봉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용이가 돌아왔습니다. 순덕이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지요. 복만은 벌벌 떨면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복녀 할멈이 하던 것처럼 내 아들이 맞구나. 넓은 이마를, 우뚝한 코를, 풍성한 귀를 복만의 거친 손끝이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복만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복녀 할멈이 아이의 얼굴을 더듬으며 무엇을 느꼈는지를. 아이의 이마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그것은 왕기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모든 이들의 사랑이 이 이마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봉석이 부모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사셔도 됩니다. 두 분의 노비 문서는 파기되었습니다. 두 분은 양인이십니다. 복만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복녀 할머니, 그 할멈이 지켜준 것이구나. 예, 아버지. 할매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숨을 걸어서. 봉석이 품에서 붉은 명주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3년 전 순덕이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주머니였지요. 안에는 복만의 이와 순덕의 머리카락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주머니를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지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덕의 울음이 평창의 산을 울렸습니다. 태백산 봉우리들이 그 울음소리를 받아 메아리로 돌려보냈지요. 봉석은 그 뒤 태백산을 올랐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그 골짜기를 찾아가는 길이었지요. 다리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붉고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고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졌지요. 골짜기에 들어서자 움막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허물어져 있었으나 터는 그대로였지요. 그 옆에 소나무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10년 세월의 가지가 더 굵어졌을 뿐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봉석이 소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매가 바라던 대로 살겠습니다. 큰 그릇에 백성의 아픔을 담고 사람 위에 사람 엎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봉석은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흙을 적셨지요. 다리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산에서 캔 약초와 도토리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지요. 소나무 아래 널쩍한 돌 위에 올려놓고 다리도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할매, 며느리 다리 인사드립니다. 할매가 시킨 대로 이 사람 곁에서 마음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며 소량이 두 사람의 코끝에 스쳤지요. 복녀 할멈의 품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할매가 웃고 계신 것 같아 다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응, 나도 느껴져. 두 사람은 한참을 소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움막터를 바라보며 10년 전의 날들을 떠올렸지요. 새벽에 일어나 약초를 캐던 할멈의 뒷모습. 밤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던 할멈의 목소리. 도토리묵을 만들어 나눠 먹던 소박한 저녁. 바위 틈에 숨어 관군의 발소리를 죽이며 듣던 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멈의 손을 잡았던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봉석은 절벽으로 갔습니다. 복녀 할멈이 몸을 던졌던 바로 그 절벽이었지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었고 바위 사이로 야생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봉석이 품에서 비취 패물을 꺼냈습니다. 최 의원에게 보여주었던 복녀 할멈의 마지막 유품이었지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간직하겠습니다. 할매. 제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할매의 이야기와 함께 봉석은 절벽 아래에 돌탑 하나를 쌓았습니다. 다리가 야생화를 꺾어 돌탑 위에 올렸지요. 보랏빛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녀 할멈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봉석은 평창 현감으로 3년을 지냈습니다. 그 3년 동안 평창은 달라졌습니다. 길을 닦고 서당을 세우고 약방을 열었지요. 다리가 약방에서 가난한 백성을 무료로 치료했고, 봉석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의 문서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바로잡았습니다. 조 판관은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서진의 죄가 밝혀지면서 함께 몰락했지요. 대대로 빼앗아 모은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부당하게 노비로 삼은 이들은 양인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복만과 순덕은 양인이 된 뒤 평창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봉석이 큰 집을 지어주겠다 했으나 복만이 사양했지요. 이 작은 집이 편하다. 너무 큰 집은 오히려 무섭더구나. 복만이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순덕은 마을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순덕을 할매, 할매하며 따랐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덕은 복녀 할멈을 떠올리곤 했지요. 나도 복녀 할머니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지. 순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실을 감았습니다. 봉석이 30을 넘기고 한양으로 올라가 더 높은 관직을 맡았습니다. 사헌부를 거쳐 이조참의에 이르렀고 어디를 가든 한결같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관리라는 평을 들었지요. 봉석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맏이 봉주는 학문에 밝았고 둘째 봉현은 의술에 관심이 많아 어머니 다리를 따라 약초를 공부했지요. 막내딸 봉란은 할아버지 봉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이였습니다. 봉석이 40이 되던 해 매년 가을이면 태백산에 올라 절벽 아래 돌탑에 절을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 해도 빠지지 않았지요. 어느 해 가을 맏아들 봉준이 함께 올랐습니다. 아버지, 이 돌탑이 복녀 할매의 무덤이지요? 그렇다. 할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봉석이 돌탑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눈이 먼 할매가 한 분 계셨단다. 이 할매는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사람의 운명을 읽을 수 있었지. 어느 날 밤 바람에 실려온 냄새 하나를 맡고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아이를 찾아 나섰단다. 봉준이 진지한 눈으로 들었습니다. 할매는 그 아이를 산속으로 데려가 10년을 키웠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으로 아이의 시간을 사주셨단다. 봉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할매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봉석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었을 게다. 4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열해를 함께 살며 쌓인 사랑. 그것이 할매를 절벽 끝에 서게 한 것이지.
봉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할매처럼 살고 싶습니다. 할매처럼 남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요. 봉석이 아들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복녀 할멈이 자신에게 하던 것처럼. 그래, 그것이면 되느니라. 봉석이 쉰을 넘기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리와 함께 평창으로 내려왔지요. 태백산이 보이는 작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소나기가 쏟아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눈이 쌓이는 사계절이 또렷한 그 산골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다리가 산에서 캔 약초로 달인 차였지요. 구수한 향이 피어오르면 봉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복녀 할멈의 운막 냄새가 어렴풋이 느껴지곤 했으니까요. 오늘따라 할매 생각이 나오. 봉석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다리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매는 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래. 바람 속에, 소량 속에, 약초 향 속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 해가 태백산 봉우리 뒤로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지요.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며 지저귀는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눈은 얼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달린 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본 사람은 두 눈이 멀었던 늙은 노파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였다고. 관상이란 하늘이 빚은 그릇일 뿐,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오로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란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읽어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이라는 것을.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 바람이 불 때마다 복녀 할멈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사랑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